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 지진,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올해 최대 규모 지진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잠시 후 김세현 KBS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야권 단독으로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만나봅니다. 판다 푸바오 소식 문화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 이걸 대통령실이 확인을 해줬습니까? 네, 이 간밤에 대통령실이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죠. 네. 이 함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기자들과 만나서 며칠 내로 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앞서서 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물체 같은 게 설치가 되자 푸틴이 방북을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이 북한이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외신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걸 처음으로 이번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중에도 이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또 북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요 우방국들과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낮에도 여진이 있었는데 밤에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 간밤에는 다행히도 별다른 이 큰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제 낮부터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북 부안 지진의 여진은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모두 17건이나 됐습니다. 규모는 0.6에서부터 3.1까지 좀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됐습니다. 여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여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측은 좀 사실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이라는 게 사실 늘 어렵지만 이번에 좀 특히 그런 게 이 지역에 관한 연구가 사실 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전북 지역은 그동안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단층 연구가 좀 상대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떨지 이번에 좀 특히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지금 예측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번 지진을 본진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크고 작은 규모의 이 작은 규모의 여진은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뉴스는 잠시 후 KBS 김세영 기자와 함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서 기소했죠. 네,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의 허가 없이 추진을 하면서 이 북한이 요구했던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서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문제 이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뇌물로 본 이런 내용은 이번 1심에서 이 9년 6개월 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일부 언론에서 지금 분석을 하기로는 1심 판결문에 이 이재명이라는 언급이 뭐 100번 이상 지금 나온다고 하죠. 이 재판부가 그만큼 이재명, 이화영 이 두 사람 간의 연관성, 이 업무 관련성을 주목을 좀 했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씩 다 세보니까 104번 나온다고 네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제3자 뇌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뭐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결정적인 증거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이의 통화. 이 통화에 관한 두 사람의 통화에 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본 게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성태 이 어떤 통화냐면 이 쌍방울 측이 지난 2019년 7월에 스마트팜 사업비 먼저 500만 달러를 북에 건넬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 통화를 김성태 전 회장이 옆에 있다가 건네받아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통화도 좀 있었고 이 방북 비용 일부를 북에 건넨 이후에 또 다른 시점에도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었다. 이런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통화에 관한 진술들이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이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을 이번에 주목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소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4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선에 이 4개 재판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우선에 좀 분량부터 이 20만 장이 넘는다는 이 방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 또 위증교사 의혹 재판,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제3자 뇌물 의혹 재판까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만약에 뭐 재판 일정이 뭐 겹치게 된다면 일주일에 뭐 4번까지도 재판 받아야 한다는 거죠. 뭐 일단은 2가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이 두 재판은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 재판입니다. 네. 지금 일단 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434억 원도 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도 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과 함께 역시 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두 재판 중에 어느 하나라도 2027년 3월 이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안 나오면요? 예, 만약에 뭐 확정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 그래도 뭐 만약에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을 할 건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이 논쟁이 이 다음 대선에서는 좀 매우 좀 격하게 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이제 그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죠? 네, 앞서서 이번 이 처음에 기소가 됐을 때 이 방북 살해금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검찰의 창작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혐의를 좀 재차 부인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의 유린을 멈추라 이렇게 좀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동결을 했습니다. 이 예상대로 연준이 연 5.25에서 5.5%로 이번에도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사는 올해 기준금리나 과연 언제 하느냐, 몇 번 하느냐겠죠.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건 특히나 좀 물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이 물가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뭐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금은 고무돼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좀 거듭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당초에 9월에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뭐 한 번만 좀 내린다는 예상이 나왔으니까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연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가장 먼저 입대했던 진. 예. 아미에서 아미로 뭐 이렇게 보도가 네. 되더군요. 예. 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좀 팬들이 나와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또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복무 중인 이 군 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 뭐 RM, 뭐 B 이런 멤버들이 휴가를 내고 같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좀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전역 현장에는 못 왔던 이 슈가, 이 멤버 슈가까지 합류해서 이 BTS는 어제 오랜만에 이 서울에서 완전체가 됐다고 합니다. 지는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팬들에게 다시 한번 전역 사실을 알렸는데요. 본인이 군생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약간 자랑을 하면서 나올 때는 동료들이 좀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래서 나도 진짜 많이 울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멤버 중에 처음으로 전역을 한 지는 오늘부터 이 공식 활동을 재개를 하는데요. 첫 일정이 팬들과 만나는 일정입니다. 오늘이 이 방탄소년단 특히 또 데뷔 11주년이라고 하는데 2024 이 페스타에 참석해서 그리웠다는 이 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서울의대에 이어서 연세의대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까? 네,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를 했죠. 이 말씀하신 대로 27일부터는 연세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결정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래 진료 받기가 오는 27일부터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네. 오는 27일부터 중증 환자 또 응급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교수들은 뭐 휴진에 동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아예 못 받는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일정을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휴진? 네, 일단은 서울 성모병원이 연계된 가톨릭의대 또 서울 아산병원이 연계된 울산의대도 지금 무기한 휴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도 있죠. 이 집단 휴진에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이 동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잇따라 이 무기한 휴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정말 환자들을 놔두고 진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사들을 향한 비판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더위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과 전남, 경상도 곳곳에서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와 구미 35도, 광주와 대전, 강원도 정선, 경기도 고양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고온 현상이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양양 26도, 강릉 30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금천 나들목을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고척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나기는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과 다시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그 후로 호남권 영광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제천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 전격시사 생방송 중에 발생한 지진이라 저희도 생방송 중에 KBS 재난방송으로 이렇게 연결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진이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세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안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 지진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제 오전 8시 26분쯤에 이제 본진이 발생한 뒤에 모두 한 18건의 지금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여진은 어제 오후 1시 55분쯤에 났던 규모 3.1의 지진인데요. 최근까지 발생했던 지진 중에 여진으로 판단되는 거는 어제 오후 5시 52분쯤 규모 1.2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후로는 여진이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현재.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예. 근데 어제 지진 규모가 4.8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제 발생한 그 본진이라고 처음에 딱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지진이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4.8을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는 이제 지진이 갖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규모와 달리 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정보는 지진으로 인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진도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규모는 4.8인데 전북 지역에 전달된 진동은 진도 5로 나타났거든요. 최대 5로 나타났는데 네. 이 정도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이제 불안정한 물체가 이제 쓰러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이죠. 네. 근데 서울에서 느꼈다는 분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진동이 아무래도 전북이 진도 5고 되게 많은 곳에서 진동이 느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유감 신고, 그러니까 정말로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도 13건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47건 있는 것처럼 되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감 신고가 접수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일본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뭐 대만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지진이 좀 덜한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라시아판이라는 것과 태평양판 그리고 네. 다른 판 이렇게 판의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라시아판의 경계보다는 좀 더 안쪽에 있는 편이라서 네. 그렇게 잦은 지진이나 강한 지진이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제 규모 4.8 이러면은 이거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지진이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그쪽 주변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이 없진 않았고 약한 지진들이 없진 않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단층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네. 그리고 어제 그 기상청에 따르면은 지진이 이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게 저희가 지진을 관측한 게 사실은 1978년 정도부터 관측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측한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지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로 보고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길 뿐이지 아예 막 엄청 지진이 안 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 나는 곳에서 났다 막 이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 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런 거 우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호남 쪽은 큰 지진이 났다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호남 지역도 지진의 예외 지역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외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약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강도 4.8
이게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흔들리고 조금 비스듬히 서 있는 물건은 넘어질 수 있고 이 정도 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피해가 꽤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피해 상황을 접수한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어제 봤을 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쓰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가거나 그리고 화장실 타일 같은 게 깨지는 등의 피해 접수는 어제까지 전북에서 9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는 국가유산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총 6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있었는데 부산 내소사 대웅전이 그 석가래 사이에 바른 흙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내리고 그리고 지붕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 이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또 석가열의 삼존 불자상이라는 유형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 불상의 머리 부분에 있는 장식이 뭐 떨어져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이제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네. 쿵 소리가 들렸다. 네. 폭탄이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이런 인터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소리는 정체가 뭐예요? 아무래도 지진이 땅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지진 전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그런 우르릉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에도 그때 규모는 더 컸죠. 5.8로 더 컸는데 경주 지진 때에도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큰 폭발음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진동이 느껴졌다 하는 아무래도 지진은 땅과 땅이 이렇게 단층에서 어긋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그런 뭐 현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소리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 소리도 함께 동반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나는 소리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건 진앙지에서는 그렇고 진앙지 부근에서는 그렇고 좀 떨어진 곳에서는 뭔가 어제 또 다른 분께서는 석산 그러니까 주변에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나 이런 걸로도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일단 본진이 어제 오전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여진인데 네. 여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클수록 좀 더 강한 여진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여진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경주나 포항 지진도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여진이 이어지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진이 어제 오후까지 기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진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쪽 지역은 저희가 지진의 피해나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단층이 확인이 된 상태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단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 단층이 이제 좀 그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응력이 쌓였는지 또는 얼만큼 길이가 긴 단층인지 등이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추정은 하긴 어렵지만 그 기상청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은 이제 이 정도 규모 4.8의 규모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진이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4.8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땅이 울리는 그런 여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런 선언이 가능합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그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계속 규모가 여진의 규모가 작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종료됐습니다. 뭐 이런 선언을 자연 현상이라. 네, 좀 어렵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전제하고 네. 또 사실은 이게 이례적인 지진이 아니다. 이런 규모의 지진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네.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 몇 가지는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네. 먼저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아마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입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큰 진동이 이렇게 잦아들 때까지 네. 이제 탁자나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네.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을
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탁자나 책상 밑으로 이제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탁자나 이런 위에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뭐 대형마트라든지 네.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진열된 물건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이제 가방이나 쿠션 같은 이제 몸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리 위에 이렇게 써서 몸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몸에 이제 뭔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지진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층에 빨리 내리셔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지진이 좀 잦아들었다 싶으면은 실내에 계신 경우에는 이제 가스 밸브나 전기를 차단한 뒤에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오셨다면은 이제 넓은 공터나 그런 공원 등 운동장 등으로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지진 대피 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네. 넓은 공터로 빨리 몸을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진동이 있을 때는 좀 너무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또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진동이 좀 잦아들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예. 좋지 않을까. 네. 지진이 예고가 됩니까? 지진이 제가 알기로는 네. 현재 과학으로서는 그런 일반 날씨라든지 그런 것처럼 예보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네. 지진 발생한 다음에 제보를 보거나 이럴 때는 주로 막 하늘에서 막 지진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를 보내시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막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고요. 그리고 보통 보내시는 구름 사진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평상시에도 볼 수 있는 구름인데 네. 좀 뭔가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 괜히 지진 났을 때 보면은 뭔가 좀 더 신비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나는 구름들이 주로 제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진을 그런 자연현상적이거나 그런 걸로 이제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예측이 되더라도 몇 %겠지 뭐 네. 몇 시 몇 분에 지진이 납니다. 이렇게는 예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본진이 제일 큰데 네. 본진 전에 그 전진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진이 있거나 없거나 네. 그다음에 본진이 있고 그다음에 여진은 꼭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충격이 왔을 때 이게 본진일 수도 있고 전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릴 때 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뭐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니까 네. 일단 이런 테이블 같은데 밑에 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 왔다가 이제 끝나면 이때는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 두 가지는 끄고 가라. 가스하고 전기는 전기 끄고 끄고 가라. 그리고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가고 나가서는 어디로 가라? 공터. 넓은 데로. 네, 넓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 공터로. 예, 운동장이나 이런 지진 대피 장소로 네.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이제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은 아직도 그 지진 여파로 이렇게 네. 원상 복구가 완전히 안 된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번 부안 지진과 비교해서요. 네,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때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5.8로 5.6 네. 으로 나왔거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약간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기 그러세요. 때문에 예. 네. 네네. 제가 포항 지진이 이번 지진보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앞서 가장 근래에 났던 지진이 바로 포항 지진입니다. 그래서 예. 포항 북구 2017년 11월 15일에 그 포항 북구에서 난 지진인데요. 규모가 5.4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진원이라고 이제 지진이 땅 속에서 난 지점이 위치도 7km로 이렇게 많이 깊은 편이 아니어갖고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도의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최대 진도가 진도 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포항에서는 진도 6의 진동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강한 진동이었는데요. 네. 이 정도 진동은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는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 붙은 석회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때 그래서 많이들 피해를 보면 이제 바깥에 외벽에 뭐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진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 그러니까 예.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에너지 차이로 보면 한 8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히터 규모라는 걸 쓰는데 그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에너지 크기는 한 8배 정도로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강원과 전북 지역에도 진도 4나 3 정도의 진도가 굉장히 강한 진도가 더 넓게 네. 이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은 이번 경우에 4.8, 포항 경우에 5.4 그러면 얼마 아닌 것 같이 그렇지만, 보이지만 근데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올라갈수록.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원래 규모 1 차이 나는 거가 에너지가 32배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걸 갖다 이제 0.1 단위로 이제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1이 높아질 때마다 약 1.412배 정도씩 예, 이렇게 그 파괴력이 커진다.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아는 진도 4와 진도 5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하는 거를 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저 원전을 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네. 지진이 나면 원전 어떻게 되냐. 이거 이 부안 근처에도 원전이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부안 근처에도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한빛 원전이 네. 그 진앙지에서 약 4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반 가속도라고 그게 이제 땅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최대 지반 가속도라고 하는데 원전의 내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지반 가속도가 0.2G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기준은 0.18G, 뭐 최신 기준은 0.2G 정도가 되는데 어제 진원지 부근에서 있는 관측소에서 나타난 최대 지반 가속도는 0.15G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앙 부근에서 나온 게 0.15G인데 이게 어쨌든 거리가 멀어지면 좀 더 약해지는데 원전이 버틸 수 있는 건 0.2G 정도라면은 이제 그 정도에 미치진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어제 원전에서는 이제 별다른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운전을 한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한빛 원전은 이제 거기 따르면은 규모 7의 지진에도 이제 막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도 6의 진동이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진 설비와 그다음에 위험시 즉각 자동 정지하는 네.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이번 지진에는 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설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그 포항 앞바다에 이제 그 탐사 소식이 네, 나오면서 오늘 탐사. 그 야권에서 저거 탐사 잘못하면 지진 생긴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런 석유를 시추하거나 가스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그 2010년부터 지진이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강하고 약한 지진이 네. 계속 급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은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나던 게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거의 1년에 1000건에 육박하는 지진 건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셰일층이라고 그 지진 그러니까 퇴적층이 있는 그 석유나 가스를 캘 수 있는 퇴적층이 있는데 거기서의 시추 방법이 이제 액체를 고압으로 쏴서 그 퇴적층을 부신 다음에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압 파쇄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시 이제 매립하는 게 잦은 지진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땅이 물러졌군요. 네, 약간 이제 계속 그 압력을 세게 가하다 보면은 또 이제 흔들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런 폐수 처리 과정을 규제를
했더니 그 후로는 또 지진이 줄어들었다고 아하, 해요. 그런데 예. 이번 영일만 근처의 그 원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시추공 이제 이렇게 깊이 파는 그런 행위, 굴착행위 정도 네. 있기 때문에 음. 걱정할 만큼의 그런 지진이나 그런 지진 해일 또는 지진이 나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위험성까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결론 한 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예요, 아니에요? 자, 다들 전문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진 예.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안전지대가 아닌데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연구나 뭐 이런 알겠습니다. 조사가 그 돼 있다.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고 여기까지 계십니다. 하겠습니다.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환경단체 시세포드 코리아의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볼 수 있고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나 밧줄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보통 낚싯줄에 걸린 조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발에 걸려 있어서 못 날아가고 푸드덕거리는 새들도 많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름에는 폭죽놀이를 엄청 하잖아요.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즐기는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무차별하게 마구 버려집니다. 특히 폭죽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피가 발생되는 문제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수족관에 가지 않기, 불꽃놀이 하지 않기,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연이을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현재 전남과 일부 영남 지역, 경기도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와 구미 35도, 광주와 대전, 강원도 정선, 경기도 고양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수분 섭취도 틈틈이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양양 26도, 강릉 30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강원 남부산지와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제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바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처럼 어떤 특권도 없는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죠.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9년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불법 대북 송금으로 그렇게 해서 시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북한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방북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일이 알든 자기가 몰랐든 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된다는 판사 선출제, 또 판결 결과에 대해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왜곡제, 이런 걸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권 분립이 정말 기준인 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도 있듯이 오히려 국회가 제일 전면에 서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행정부 장관도 탄핵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의 판사도 탄핵하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실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이죠. 9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검찰에서 했던 일이 백현동 그 사건은 재판에 넘기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유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일종의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소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당당하게 정말 웃는 낯으로 그렇게 재판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푸틴 대통령한테 비유하는 비판도 하셨습니까, 의원님? 예, 그랬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사실 푸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위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민주주의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는 아무리 소수당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다수당의 그 의견을 그냥 밀어붙이고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닙니다. 전체주의 국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그것하고 푸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푸틴이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여러 가지 사실 지금 3선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실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당헌 당규도 자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대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한테는 어떤 규칙도 뭐 어떤 제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는 푸틴과 같은 짓을 한다. 그런 맥락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계신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측근이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돈을 북한이 어디에 썼겠습니까? 결국은 오물풍선 만들고 그리고 총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남북 합의를 깼는데 이런 북한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그런 비판이었었고요. 네.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공격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정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유화적인 조치만 취했죠. 남북 경협 사무실 폭파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또 아무 소리 못해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북한에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서로 나중에 오히려 북한이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물풍선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대북 전단이 그 사태를 촉발한 측면도 있다. 일종의 양비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전단.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냈었죠. 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의 자유의사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뭘 무리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위헌이니까 이건 민주주의에서 또 당연한 그런 일이고 그런 분들이 뭐 다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북한은 뭐 일부 분들이 그것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낸 건 오물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도 그렇게 대규모로 우리 지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풍선을 보냈으니까 정말 과잉 대응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단독 의결이 있었고 이제 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만약에 안 가져간다면 오늘 7개까지도 국회 단독 처리하겠다. 이게 오늘이거든요. 예.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 단적인 예가 사실 18대 총선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에 16년 전인데요. 얼마 네.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보수정당 계열에서 200석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80석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국회의장을 하고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100석도 안 되는 소수당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가 벌어졌죠. 근데 이럴 때 옛날에 했던 일들, 옛날도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도 다 무시하고 우리 둘 다 가져가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특위를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도저히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참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민생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니까 당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15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위에서 장관들을 직접 불러서 지금 현재 민생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민생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계속 해결하자. 네. 그런 기조로 저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특위를 15개를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이라고 남겨둔 7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매일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지금 계속 의원총회를 하면서 총의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뭐 거의 전 의원들이 다 자기 생각들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국민들 편에서 잘 해결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야권은 오늘까지 시한을 딱 줬기 때문에 더 지켜볼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에서 시한을 정했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그냥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들 시한대로 요구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전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본인들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내놓은 전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뭐 상임위보다는 법률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상임위보다는 힘은 없겠습니다만 특위를 통해서라도 민생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적절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회를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제 당장 법사위부터 가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걸 또 방송 3법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계속 특위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그 목적 자체가 계속 수많은 특위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당 여당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생 살리기 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법이라든지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조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은 또 내부적으로는 새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막 될 것 같거든요. 예. 당헌 당규 개정이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곧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어제 점심 때 정도에 황우여 위원장께서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제가 민심을 몇 % 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진 의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영남 출신이시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네. 근데 영남 의원분들은 대부분 8대2를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민심 20%, 당심 80%. 그다음에 또 수도권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7대3 내지는 좀 더 그 민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민심 반영을 높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심 반영 비율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그 분당갑의 그 당원 숫자가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9만 표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 수보다 8배 더 많은 8만 명 정도가 비당원 지지자분들이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을 담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이분들이 훨씬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도 영남 지역에서는 당원이 저희보다는 또 많을 겁니다. 비율이. 아마도 그래서 또 그분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8대2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이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민심 반영 비율이 25%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말 가장 큰 참패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민심을 담는 정당이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뜻에서 저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면 최소한 7대3으로는 돼야 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 같으네요. 네. 그 경우에 그 역선택 방지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당연히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 이미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 거기에 포함시킨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00% 확실히 그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역선택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다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당대표 출마는 하십니까? 그 사실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그 제 정치적인 소명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전당대회 뭐 어떤 뭐 일정이라든지 룰이라든지는 예전부터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 제 정치적인 소명을 중심으로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심이 아직 안 서셨다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지지자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걸 갖고 오셨네요. 예. 어제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예. 그 사건 내용과 법원 판결 내용 좀 전해주실래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희 부장판사 판결인데요. 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그 전세 사기범 사건 주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5년? 예. 중형이네요. 그렇죠. 사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10년이에요. 근데 이제 2건 이상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15년까지도 가능한 건데 이제 최고형을 이제 최고형이 나왔습니까? 받은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또 그 이 세모녀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이 어머니인 김 씨 말고도 또 자신들의 명의를 내준 그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두 딸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갭투기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갭투기 이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한 800억 원 정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요. 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또 임대차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야 하는 이 중대한 범행이다. 또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손해 변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의 뭐 시조격이라고들 하던데 예.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씨가 2017년부터 서울 뭐 강서구, 관악구 이런 일대에 이 빌라를 자기 딸들 명의로 이제 갭투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업자들과 짜고 이 전세 보증금을 좀 되게 비싸게 책정을 해서 받은 다음에 이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하고 또 분양 대행 업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빌라 건축주한테 그 실제로 지급해야 할 집값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중저가 이런 주거 공간이 필요한 20, 30대 신혼부부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또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 건축주한테 어쨌든 집값을 지불했으니까 빌라 소유권은 이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이 주범들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분양 대행 업체가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또 챙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례가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났던 겁니다. 네.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판결 취지는 어떤 겁니까? 지금 임차인들한테 결국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이 김 씨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나무랐는데요. 네.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한테 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준 거다. 또 지금 이 우리 임대차라는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제도인데 이걸 좀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도 좀 미안해하면서 범행에 대해서 좀 변제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들. 내가 뭐가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법정에서 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또 피해자들한테 또 2차 가해를 좀 하는 격이 있었어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주범 입장에서는 좀 양형의 불리하게 참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나왔고요. 네. 함께 기소됐던 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와 팀장 역시 징역 한 6년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사기를 치겠다고 예. 작심하고 네. 뭐 변제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가 잘못 있었을 때 내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손해를 좀 갚아주겠다 이런 건데 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좀 최근 몇 년간이 계속 전세 사기 워낙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예. 다 그런 그런 식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자본 갭 투기. 네. 자기 돈은 없으면서 어쨌든 전세금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사기를 친 건데 네, 네. 지금 우리 구리나 수원 뭐 이런 일대에서도 뭐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최근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은 뭐 한 70억 원 정도 보증금 가로챈 일당들은 징역 5년에서 8년 정도 선고받은 적도 있고 또 이 37명한테 80억 원을 가로챈 다음에 또 뭐 정부를 탓하기도 했던 이 강서구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그 배후로 지목된 또 업체가 있는데 여긴 또 징역 8년이 선고됐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사기를 쳐왔던 거를 굉장히 수사당국에서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기범들이 이게 이 빌라 전세 사기를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도 한 명 잡혔어요. 네. 지난달에는 보유한 빌라만 해도 한 200채 이상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만 60명 가까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임대인이 구속이 됐는데 네. 여긴 또 뭐 이른바 하남 빌라왕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이 여성이 이제 서울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이 같은 방식인 무자본 갭 투자로 방식으로 빌려서 수백 채를 사들인 다음에 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네. 200여 채 이상 집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지금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까지 합치면은 현재로서는 한 50에서 60명이 피해자라는데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기가 주로 빌라, 예. 연립주택이라고 불렀던 그 예. 빌라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아파트가 보니까 아니고. 예,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깐깐하게 이게 아파트는 또 여러 채를 되게 소유하기가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 빌라는 예를 들면 한 통으로 몇 개를 빌라를 빌리다 사다 보면은 그 한 가구에 또 여러 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사실 시세가 빌라가 사실 시세라는 게 잘 없는 구조가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들이 조금 더 실제 서민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빌라가 외면받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들 보면 되게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예, 사회초년생도 있고. 사회초년생들 예. 이런 이제 전세나 이런 걸 별로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예. 사람들. 예, 그래서 이 피해가 커지고 예. 그리고 이 범죄 수법이 아주 사악하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보는 것 같으네요. 네. 이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발의해서 나서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근데 이제 좀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였다 보니까 선구제 후 회수 이런 게 골자로 한 특별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합니다.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추후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인 건데 네. 이게 한번 21대 국회 마지막 때 통과가 됐다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나 여당 얘기는 이게 좀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그 대상이 지금 나 돈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쨌든 국가에서 다 구제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그러네요.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국민 갈등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이 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됐으니 다시 발의를 해서 한번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약간 대립이 서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국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전국 현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평택시 병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됐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어느 동네입니까? 평택에 이제 그 아파트 밀집돼 있는 이제 그 곳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평택시 인구가 63만으로 늘어가지고 갑을 2개에서 하나가 더 신설된 병 지역에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예, 다들 그 인구 소멸 걱정하는데 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도시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급성장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에 있는 이제 그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네. 농촌이나 이런 곳은 여전히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이번에 그러면 저 초선으로 네, 그렇습니다. 첫 입성하셨습니까? 예, 예. 그 의정활동 소감부터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총선이었다는 평가들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 네. 심판의 도구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가지고 뭐 일하는 국회 그리고 또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상임위는 결정되셨습니까? 예, 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요. 예, 예. 금융권. 예. 예. 자, 어제 이제 11개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그 단독 의결을 통해서 이제 배정한 이후에 법사위를 가장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불참했죠. 보이콧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고 보통 20일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최혜병이 순직한 지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병. 최상병 예. 네. 최혜병이라고도 저희는 부릅니다. 그러시군요. 예.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이게 이제 가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제2요구권이 다시 올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표결 그리고 통신 보존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9일이면 1년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금 감안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총선의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이 받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민생회복 지원법과 더불어서 최혜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 최혜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청년들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아주 상당히 거칠고 그 강한 어조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통 쓰지 않는 말인데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 독주의 마약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참 지금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야당은 사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만 있고 여당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결국은 민심에서 그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좀 바꾸라라는 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개 상임위원장을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뽑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 이제 대화 타협이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심자랑 일변도의 그 국회 운영은 결국은 거부권에 그 명분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 타협을 그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난 2년 동안에 14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화 타협을 오히려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여당이면 오히려 그런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좀 여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의원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이른바 재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또 예상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의결도 가야 된다. 이런 걸 다 이제 예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미 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각종 뭐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이라든지 의혹들이 대통령실을 넘어서 이제는 대통령 본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을 21대 국회를 통해서 법사위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민심을 따르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7개 상임위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계속 지금 그 여당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본회의를 열어서 그 7개 상임위원장을 좀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하는 국회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그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부득이하게 7개 상임위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입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10시 반에 정책의총이 있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3일 연속 이제 의총을 열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리고 7개 상임위도 사실 그 11대 7이라는 것도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개 상임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운영과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 비워뒀거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습니다. 국방 외교라든지 산자이라든지 정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에서 좀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 국회의 역할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보이콧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총선 민심 불복종이고 또 총선 불복이라고 읽힐 수 있거든요. 좀 전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총을 계속 열고 있고 이 7개 상임위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날 잡아가 놓고 막 밀어붙이면 뭐 우리 입장에서 그게 맞출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일정표가 있다면 국민의힘도 시간표는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늘 그동안에 항상 그 되풀이되었던 그 여당의 논리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여야 원구 선거가 관련된 협상은 5월 30일 날 국회 개원하기 전부터 이미 2주 전부터 협상은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고 법사위 운영이 가방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본회의 여는 날
그 추경 원내대표가 대안이라고 법사위만 본인들이 하겠다 나머지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서야 얘기를 하고 며칠만 시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은 국민의힘이 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비쟁점 법안들조차도 그 법사위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무산시켰거든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이번 어쨌든 그 법사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법사위의 운영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라든지 각종 그 의혹과 관련된 걸 해소하는 특검 법안인데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또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처리하는 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그 제3자 뇌물 혐의로 어제 그 기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터잡아서 한 것은 정치 기소고 야당 탄압용 그 정적 죽이기 기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이 사실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한 것인데 기각이 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그동안에 대부분 관례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이 이하영 재판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리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왜 1심의 판결이 난 이후에 기소를 합니까? 항소심까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본 다음에 기소해야지 그나마 검찰의 논리가 좀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똑같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제3자 뇌물로 규율하는 그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 그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북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 내 대북 사업 관련은 어떠한 인허가권도 있지 않았고 네. 당시에 방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 2월 달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좀 치달은 상황이었고 또 저 19년 9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직도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방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뭔가 쌍방울의 사업성 편의를 위해서 제3자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어떠한 그런 내용들도 입증된 것도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회장을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법리 자체가 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라든지 쌍방울의 내부 보고서 그리고 국정원의 그 블랙 요원이라든지 쌍방울의 전 임원의 폭로 등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800만 불의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거는 이번 판결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2023 작년 1월 달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이제 뇌물과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 등으로 해외 도피하고 있던 거를 태국에서 체포해서 송환하는 것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재명 대표와의 엮으려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권이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위험해야 되고 1월 달에 김성태가 이제 체포되면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김성태가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또 안부수라는 그 아태협 회장이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같이 공범으로 북한에다가 송금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 안부수가. 안부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분리기소해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안부수에 대한 판결문에는 이것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또 판시가 되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내용에 같은 수원지법에서 판결했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항소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고 충분히 그 결과도 번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 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창작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500만 불과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그런 그 사업이 스마트팜 사업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스마트팜 사업도 아닌 통전부의 그 김성애가 요구했던 그런 사업을 스마트팜 사업으로 둔갑시킨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판시는 없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이화영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300쪽 가까운 판결문을 썼다면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연관성을 인정한 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판결 자체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판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각되었던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하영 전 부지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도 그 당시에 체포돼 갖고 국내에 송환될 당시에 첫 일성을 한 얘기가 이재명 모른다, 만난 적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되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형량 거래를 한 의혹이 좀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했듯이 그 해유 압박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 해유 압박을 받았다라는 진술들이 이화영뿐만이 아니라 그 쌍방울의 전 임원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그런 거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의혹들에 의해서 해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터잡아서 그 공소장이 작성되었고 그 공소장이 터잡아서 판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규명된다라고 하면 이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뜨겁다 보니까 우리 김현정 의원이 설명을 상당히 상세하게 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거의 소화를 못 시키겠는데 마지막 질문들이 최근에 이제 당헌당규 관련해서 중진의 쓴소리도 나온다 그러고 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정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또 비판적인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통해 갖고 이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당헌당규 개정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가장 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 것, 그것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뽑을 때 당원에게 20%의 선출 권한을 주는 것, 투표 권한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회자되고 있던데 그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1년 전 사퇴 조항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인데 그 비판하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투표권 20%를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우리 역사의 주체가 민중에서 시민에서 이제 당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이 500만이 지금 넘고 있고 권리당원만 해도 250만에 해당되고 있고 또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 대의제의 역할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원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구해야 될 방향성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문화 이슈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시는데요. 네, 푸바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팬들도 많으셔가지고요.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푸덕은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덕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후. 예. 푸바오를 좋아하는 분들을 이제 가리켜가지고 푸덕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바오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코로나19 기간에 굉장히 좀 힘드셨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비자발적으로 격리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많이 공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네. 좀 힐링이 됐다, 뭐 힘을 냈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팬들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었죠.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며칠 만에 이제 대중 앞에 나온 겁니까? 그 4월 3일 돌아갔으니까 지금 70일 만에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고 네. 애초보다는 좀 더 일찍 공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 논란이 좀 제기들이 있었고 또 성원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런 점을 의식을 해가지고 좀 더 일찍 이렇게 공개가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학대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학대 논란이 있었죠. 또 뭐 비밀 촬영 접객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정리해 주세요.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푸바오를 쿡 찌르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종의 몰래 찍어가지고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푸바오를 이제 훈련사들이 이렇게 만질 때는 되게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맨손이 훅 들어가니까 이거는 문제 소독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소독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장갑을 안 낀 건 사실이라는 건데 또 앞구르기라는 영상이 또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앞구르기요? 예, 앞구르기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강철원 사후사에 따르면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누가 손을 뻗어가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장면에 또 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건 또 비공개로 영상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공개 접객 그러니까 고위층이나 좀 혹시 돈을 많이 내면 비밀리에 사적으로 접촉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누가 멀리 찍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공개 적극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팩트 체크가 다 된 거예요.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라고 해가지고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비접객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학대 뭐 털이 빠졌다, 목에 줄로 묶은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중국 당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목에 있는 털이 좀 빠졌어요. 이제 빠진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그건 이제 계절적으로 털갈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탈모를 막기 위해서 뭐 강철원 사육사와 함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타민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또 했다라고 밝혔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정수리에 이제 눌린 자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이제 뭐 체액을 추출한 증거다라고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뭐 자연적으로 이제 어디에 기대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눌림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당국에서는 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인점이라고 11일 날 중국 당국에서 밝혀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미인점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앉은 자세로 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니까 암컷이니까 미인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렇지만 이제 수의사 같은 분들은 이걸 이제 미인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의사가 또 최근에 밝혔습니다. 뭐 푸바오에 대한 많은 팬들이 그 팬데믹
상황에서 좀 생겼다. 푸덕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다.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외국에서들 외신들이 이걸 다루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다뤘는데요. 네. 중국의 판다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판다를 이제 친선 의미로 이제 대여를 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파워 이제 판다 외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대와 홀대 논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걸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보내서 거기에서 굉장히 팬이 많이 생긴 상황이 됐고 그 판다를 다시 이제 만 4세 이전에 되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 관리하는 모습 잘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 현지의 팬들이 굉장히 또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결국에는 애초에 이 판다 외교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약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다가 이제 외교로 이렇게 그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까? 해외 지금 한 50여 마리 정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모두 이제 중국 소유고 10년 안팎의 계약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푸바오 같은 경우에도 짝짓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4월달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23마리 정도가 이제 중국 쪽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계속 또 돌아갈 예정으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푸바오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메이샹과 텐텐 역시 제대로 관리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지적이 계속 나와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논란은 뭐 경중은 좀 다르지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푸덕들이 나 푸바오 볼래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공개가 된다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일단 999명이 이제 볼 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1000명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현재 가가지고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로 가실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비자를 받으셔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단수 비자 같은 건 46,000원, 2회 입국 가능한 더블 비자는 6만 원. 그런데 전담 여행사를 가야 좀 이제 더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중국 당국의 해명대로 이게 학대가 아니고 좀 자연적인 상황이고 적응 과정에 있다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예, 다들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비자 관계나 이런 거 미리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